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손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6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30년 넘게 이런저런 장사를 하며 딸 하나를 키웠어요. 갈빗집도 하고 국밥집도 하고 이불집도 해봤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자식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부모의 고생과 정성을 알아서인지 외동딸은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자라줬어요. 사춘기에도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제 말이라면 뭐든 잘 듣던 효녀 중에 효녀였네요.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엄마였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됐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남다른 인생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놔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개였죠. 바로 제 딸 은지와 사위 태식이었습니다. 미수가, 넌 정말 팔자가 좋아. 의사 사위 아무나 보니? 딸도 똑똑하고 사위도 든든하고 부럽다 부러워. 동창 모임에 나갈 때마다 듣는 이 말이 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매달 첫째 주에 만나고 여고 동창 모임일은 제가 가장 기다리는 날이었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커피숍에 모여 앉아 근황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자식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가곤 합니다. 아유, 우리 막내는 이번에 또 취업에 실패했어. 이제 나이도 적지 않은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속상해 죽겠다니까? 동창 영숙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적어도 우리 딸과 사위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요. 아이, 그래도 영숙이 너는 아들이랑 같이 살잖아. 우리 딸은 미국 가서 얼굴 보기가 하늘이 별 따기야. 작년에도 꼭 들어온다더니 바빠서 못 온다고 전화로 죽는 소리 하더라. 또 다른 동창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딸 때문에 늘 아쉬운 모양이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은근히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딸이랑 사위는 요즘도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 돈을 벌어도 쓸 시간이 없을 만큼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 그러다 몸 상할까 걱정이야. 그럼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이 쏟아졌죠. 아유, 정말 미숙이 넌 전생에 나라고 했나봐. 딸도 능력 있고 사위도 의사고 게다가 둘이 금슬도 좋다며. 맞아.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위가 어딨어.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아유, 그래도 다들 건강하니 다행이지. 자식이 아픈 것처럼 부모 속썩이는 게 또 있니? 그런 면에서 우리 애들 다 효도하는 거지 뭐.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내심 제 딸과 사위는 다른 동창의 자식들과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딸을 잘 키웠는지 그 노력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저는 딸을 키우면서 하루도 몸 편하게 쉬어본 날이 없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등바등하며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딸 교육만큼은 최고로 시켰거든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남들이 좋다는 건 다 시켰고 제 옷 한 벌 사지 않아도 딸아이 공부에 쓰는 돈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딸도 그런 교육관을 잘 따라줬지만 가끔 볼멘 소리를 할 때도 있긴 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조금만 쉬면 안 될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울면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야 하는 생활이 지친다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지야,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엄마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가지면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서 그래? 그런 말을 들으면 금방 마음을 고쳐먹고 또 열심히 공부해 주더군요.
그리고 몇 해 전 딸이 사윗감을 데려왔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식입니다. 은지와 교제 중인데 인사드리고 싶어서 찾아뵙습니다. 예비사위는 첫인상부터 남달랐어요. 단정한 차림새에 공손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라는 직업. 제가 꿈꾸던 사위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태식 씨는 강남 유명 성형외과 의사예요. 우린 성격이랑 취향도 잘 맞고 서로 잘 통해요. 가능한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잘난 딸의 의사 사위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은 없다며 신이 났죠. 비록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직업과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런 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네요. 결혼식 날 저는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미수가 정말 축하해. 딸도 잘 키웠는데 어쩜 사위까지 저렇게 훌륭하니? 넌 이제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친구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에서 못 이룬 게 없구나 하는 생각에 흐뭇했죠. 결혼 후 사위는 모범적인 가장의 모습을 보여줬고 저에게도 아들 이상으로 잘했습니다. 매주 한 번은 꼭 들러 안부를 묻고 저와 남편의 건강 상태를 살펴줬습니다. 장인어른, 혈압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장모님, 무릎이 계속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파스만 붙이지 마시고 물리치료 받아보세요. 제가 과잉진료 없고 괜찮은 정형외과에 예약 넣어드릴게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저희 부부는 감동했습니다. 의사라서 그런지 건강 관련한 일에는 정말 꼼꼼했고 무엇보다 저와 남편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도 흐뭇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식이는 의사치고 인물도 좋고 마음 씀씀이도 남달라. 은지가 복이 많은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제 딸이 복이 많은 것 같았고 제가 그런 딸과 사위를 뒀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제 모임에서는 언제나 사위 얘기가 빠지지 않는 화제였습니다. 미수가, 너 이 사위 어떤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지? 강남역 근처 성형외과. 나도 가보진 못했는데 규모가 꽤 큰 곳이래. 강남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실력이 있어야 할 텐데 의사면 수입도 상당하겠네? 글쎄,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뭐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겠지. 사실 저도 사위의 수입을 정확히는 몰랐지만 강남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는 정말 팔자 좋다. 나도 의사 사위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그러게. 우리 딸은 언제 시집 갈지도 모르겠어. 맘 같아서는 아무나 빨리 만났으면 싶다가 혹시 백수라도 만날까봐 걱정도 되고.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한탄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우쭐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요. 다들 좋은 인연 만날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하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죠. 아무나 의사 만나니? 다 우리 딸이 능력 있으니까 그런 거지. 끼리끼리 만난다는 것도 몰라? 하지만 제가 사위를 좋아하는 건 꼭 의사라는 직업 말고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그 좋은 직업을 가지고도 잘난 척하지 않고 늘 겸손과 배려가 넘쳤거든요.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나면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거나 마트에 따라가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그런 면도 참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딸 결혼한 게 벌써 5년이 넘었는데 난 아직도 사위랑 너무 서먹해. 집에 오면 입을 꾹 다물고 TV만 보다 가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걸기도 어렵고.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살가운 사위가 더욱 고맙고 예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일이 딸을 잘 키워 잘난 의사 사위를 본 거라고 생각했죠. 주변에서 며느리나 사위 흉을 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딴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사위는 집안일도 잘 돕고 딸한테도 잘하는데 아우 역시 이런 사위가 없지. 이렇게 저는 완벽한 딸과 사위를 둔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적어도 그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맘때 저는 어떤 자리에 가나 딸과 사위 자랑을 했어요. 그게 제 낙이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우월감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그런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충고하곤 했어요. 여보, 너무 애들 자랑하고 다니지 마. 남들이 좋게만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사람 일 모르는 건데 우리라고 어디 항상 좋은 일만 있겠나. 사람이 행복할수록 겸손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하고 다녀요? 다 사실이니까 부러워하는 거죠. 아이 그래도 적당히 해. 너무 으스대면 꼴 사나워. 좀 으스대면 어때요? 우리가 은지를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듯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소심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돌아 생각해보니 남편의 충고가 맞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교만했고 제 딸과 사위를 통해 느끼는 대리만족에 취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지 못한 채 매일매일을 우쭐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모처럼 가게가 쉬는 날이라 저는 느긋하게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갑작스럽게 연락한 여고 동창이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저기 미수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동창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사이에 도울 수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어서 말해봐. 아이 그게 좀 창피한 부탁이라서 그래. 친구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이 사실 내가 요즘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눈가 주름이 너무 심해져서 밖에 나가기도 싫고 우울증까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네 사위병원에서 상담 받아볼 수 있을까? 아무래도 아는 사람 소개로 가면 안심도 되고 싸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순간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친구가 사위의 병원에 가면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았어요. 의사로서의 멋진 사위를 직접 자랑할 수도 있고 친구가 다른 동창들에게도 사위를 칭찬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대답했죠. 아이고 영수가 뭐 그런 걸 가지고 망설여.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지. 정말? 아이 고맙다 미수가. 난 괜히 너랑 사위한테 부담 주는 걸까봐 걱정했어.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소리야. 말 나온 김에 오늘 가서 상담부터 받아볼래? 오늘 나 쉬는 날이거든. 그럴까? 너희 사위한테 미리 말 안 해도 되겠어? 에이 내 친구 부탁인데 당연히 시간 내줄 거야. 이따 11시쯤 강남역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은 저는 얼른 사위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진료 중인지 통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당장 시술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상담 잠깐 해주는 건 어려울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평소 사위가 저에게 하는 걸로 봐서는 없는 시간이라도 내줄 것 같았죠. 잠시 후 얼른 씻고 나와 외출 준비를 서둘렀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화장도 했습니다. 몇 해 전 딸이 생일 선물로 사준 명품 핸드백까지 들었죠.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가는데 그렇게 차려입었어? 아, 영숙이 알죠? 걔랑 태식이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주름 제거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서요. 근데 꼭 그렇게까지 차려입고 가야 해? 당연하죠. 거기까지 가는데 내가 대충 입고 나타나 봐요. 우리 사위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내가 의사 장모잖아요. 남편은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그냥 헛기침만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친구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친구도 평소와는 다르게 한껏 멋을 낸 모습이었죠.
긴장했는지 얼굴도 상기돼 있더군요. 아이, 미수가 고마워. 나까지 네 의사 사위 덕을 보게 됐네. 고맙긴 뭘. 우리 사이에. 자, 얼른 가자. 여기서 얼마나 가야 하는 거야? 멀지 않아. 지하철 입구 바로 앞이라고 한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아, 저기 간판 있다. 저 건물 3층이야. 저는 친구보다 앞서 걸으며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사위의 믿음직한 모습과 병원 시설을 자랑할 생각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친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너희 사위가 일하는 병원이 완전 강남 한복판에 있네? 사실 나도 병원에 와보긴 처음이야. 한번 오라고 하는데 혹시 사위가 신경 쓸까봐 조심했거든. 병원 건물에 도착해서 3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고 깨끗한 병원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에 은은한 조명,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성형 전후 사진들이 인상적이었죠. 어머나, 병원 정말 고급스럽다. 꼭 호텔 로비 같네. 친구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을 감추며 태연하게 말했죠. 요즘 강남 성형외과들은 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한대. 데스크에 다가가니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아, 저는 김태식 선생 장모예요. 혹시 지금 진료 중인가요? 네? 순간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아마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아, 잠시만요. 지금 병실에 있을 거예요. 아, 마침 저기 오네요. 김 간호사님 손님 왔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간호사?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었나? 저는 직원을 바라보며 목소리에 힘을 줘서 다시 한번 말했어요. 김태식 선생이요.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 제가 정색하자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직원과 눈빛을 교환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기 오고 계시니까.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계속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제 곁에 서 있던 친구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수가, 분명 간호사라고 하는데 혹시 동명이인인가?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봐. 여기 직원이 많아서 헷갈리나 보네. 하지만 가슴이 방망이질 치며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설마 그럴 린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잠시 후 병실 쪽에서 데스크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쪽을 바라봤어요. 제발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사위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곳에서 나타난 사람은 의사 가운이 아닌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가슴에 달린 명찰을 바라봤죠. 거기에는 선명하게 간호사 김태식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만일 친구가 팔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정말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장모님! 저를 본 사위가 사색이 된 얼굴로 다가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사위가 입고 있는 간호사복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친구가 놀라움과 민망함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네요. 미수가, 네 사위 의사가 아니었던 거야? 사위는 고개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돌아서서 병원을 뛰쳐나왔죠. 친구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와 건물을 빠져나오는 동안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의사라고 믿었던 사위가 간호사였다니 도저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리로 나와서도 한참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간신히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죠. 잠시 후 저를 따라온 친구가 앞에 와서 앉으며 숨을 헐떡였어요. 미수가 괜찮아? 너 뭐라도 좀 마셔야겠다. 내가 물 가져올게. 친구가 건넨 물을 받아 마시며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여전히 힘들었어요. 영수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지? 내 사위가 간호사라니? 일단 진정해, 미수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얘기라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사정은 무슨 사정?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어떻게 몇 해를 속여? 은지가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이건 사기 결혼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손을 잡으며 말리더군요. 미수가, 지금은 흥분한 상태니까 일단 좀 진정하고 얘기하는 게 어때? 아니야. 이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미뤄? 지금 당장 알려줘야 해. 이럴 게 아니라 회사로 가봐야겠어. 결국 저는 딸에게 전화하는 대신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수가,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얘기해. 알겠지? 하지만 저는 그런 충고를 들을 정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딸의 회사로 가는 동안 계속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감히 뻔뻔한 얼굴로 의사인 척 내 딸을 속여?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배신감과 분노로 차 있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사위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동창들에게, 이웃들에게,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사위가 강남 성형외과 의사예요 라며 떠들고 다녔는데 저를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는 노인네로 만든 겁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나를 속인 사위도 밉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쭐대며 자랑하고 다녔던 저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영숙이가 알았으니 분명히 금방 소문이 나겠지? 동창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그동안 거짓말하고 다닌 허풍쟁이라고 비웃겠지? 세상에, 이런 개망신이 어딨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변해갔지만 제 머릿속은 간호사복을 입은 사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택시에서 내려 딸의 회사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평소 같으면 딸이 일하는 그 번듯한 건물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을 텐데 그날은 그저 막막하기만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딸이 사기 결혼을 당하다니 기가 막히고 망신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로비로 들어서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지야, 엄마야. 지금 너희 회사 로비다. 잠깐 나올 수 있니? 딸은 깜짝 놀라며 물었죠. 네?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지금 회의 중인데. 기다릴 테니 얼른 끝내고 나와. 중요한 일이야.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는지 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10분쯤 지나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더군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딸은 여전히 당당하고 예뻤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어머, 얼굴이 왜 그래? 여기서 얘기하기 그러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자. 저희는 근처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은지야, 큰일 났다. 놀라지 말고 들어. 태식이가 거짓말을 했어. 그동안 우리를 감쪽같이 속여왔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사기 결혼을 당한 거야.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순간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딸도 놀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갑갑한 마음에 소리쳤죠. 너는 변호사라는 게 어떻게 사기 결혼을 당해? 변호사가 자기 앞가림도 못한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공부 잘하던 제 딸의 직업은 바로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변호사 딸과 의사 사위의 결혼이 제 일생일대 최고의 자랑이었던 겁니다. 딸이 변호사라는 걸 부러워하던 친구들은 의사 사위까지 보게 된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라고들 했죠. 그런 딸이 고작 간호사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몇 분 후 그때까지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더욱 인정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제 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엄마가 그걸 어떻게...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럼 설마 너...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딸이 사위의 정체를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설마 너 알고 있었구나. 도대체 언제부터 알았어? 제 물음에 딸은 한숨을 길게 쉬며 고개를 떨구더군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처음부터? 그럼 그동안 이 엄마를 속였다는 거야? 도대체 왜? 어쩌자고 그런 짓을 벌인 거야? 제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어요.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그런 걸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딸이랑 사위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아니 그런 인간은 사위도 아니야. 엄마 제발. 딸이 처음으로 저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딸이 그렇게 나오니 오히려 제가 더 놀랐죠. 제발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 진정하고 딸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죠. 친구 소개로 태식씨 만났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다정하고 배려심 깊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었어요. 뭐야? 그래서 간호사인 줄 알고도 만났다는 거야? 네, 알고 만났어요.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마음? 허, 거짓말쟁이 사기꾼한테 무슨 마음이 있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오빠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제가 울면서 부탁한 거예요. 뭐야?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몰라요? 제가 간호사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결사반대하셨겠죠? 아니에요?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었죠. 당연하지. 내가 너 간호사랑 결혼하라고 그 고생하면서 변호사 만든 줄 알아? 적어도 너랑 격이 맞으려면 의사 정도는 돼야지. 격이라뇨?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지 그런 게 어딨어요.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원하는 게 곧 제가 원하는 거라고만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미술하고 싶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기억났습니다. 딸이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죠. 그때 저는 미술로는 먹고 살기 힘드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생각을 딸에게도 강요했어요. 고등학교 때는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는 공부 못하니 만나지 마라.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해도 공부에 방해되니 극장 같은 곳은 드나들 생각도 마라.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고 싶은 미대도 못 가고 억지로 공부해서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변호사가 되어야 하니까. 엄마의 꿈이니까요. 뭐야? 그게 어디 나조차고 그런 거야?
넌 엄마처럼 장사나 하면서 살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없는 돈으로도 학원 보내가며 얼마나 고생해서 공부시켰는데. 그럼 그때 싫다고 하지 왜 한마디도 안 하고 버틴 거야? 싫다고 했죠. 근데 엄만 제 얘긴 듣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냥 배불러서 투정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엄마 고생하는 건 다 저를 위한 거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다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엄마, 전 평생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했고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 갔고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직업을 가졌어요. 한 번도 제가 진짜 원하는 걸 가져본 적이 없다고요. 그건 다 너를 위해서. 아니요, 엄마를 위한 거죠. 엄마가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엄마가 대리만족 느끼고 싶어서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부정할 순 없었죠. 태식 씨 만나고 이번엔 절대 제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라고요. 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긴 숨을 내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태식 씨는 다 말씀드리자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어떻게든 허락받자고 했는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반대하실지,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한 거예요. 태식 씨는 정말 힘들어했는데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요. 딸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거짓말하려고 한 거야? 평생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그건 아니지만 가능한 오랫동안 숨기고 싶었어요. 엄마가 태식 씨의 직업보다 태식 씨의 마음을 보게 되면 그때 밝히려고요. 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태식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간호사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환자들한테도 인정받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저를 정말 사랑하고 엄마 아빠도 진심으로 걱정해요. 그렇다고 어떻게 네가 간호사랑... 제가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에 딸의 표정이 대번에 어두워졌습니다. 그거 봐요. 엄마는 여전히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간호사가 뭐가 어때서요?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직업인데? 의사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의사만으로 환자를 살릴 수 없어요. 오빠 같은 간호사들이 도와줘야 의사도 제대로 된 의술을 펼칠 수 있는 거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지만 이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엄마, 저는 사기 결혼 당하지도 않았고 태식 씨랑 헤어질 생각도 없어요.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엄마가 받아주시든 아니든 변하는 건 없다고요. 너 엄마 마음은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야? 이대로 엄만 버리겠다는 거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다만 제 선택을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잖아요. 제발 태식 씨 받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만 얘기하자. 지금 이 기분으로는 김서방도 너도 평생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고는 미련 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배신감, 분노, 서운함,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까지. 여러 감정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네. 저는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사위가 간호사라는 것, 딸이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 딸이 거짓말을 주도했다는 것까지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 뭐라고요? 뭐가 이상했는데? 아니, 뭔가 느낌이 그랬어. 원래 내가 아는 의사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태식이는 겸손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
그렇다고 의사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왜 입 꾹 다물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내 느낌이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솔직히 의사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었어. 우리 딸을 아껴주잖아. 은지도 행복해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난 인정 못해요. 은지가 시켰다고 어떻게 하게까지 거짓말로 동원해요? 우리 딸이 그러자고 했다며. 애들이 오죽 애 같았으면 그랬겠나? 솔직히 난 이해는 돼. 당신이 어떻게 나왔을지 뻔히 아니까. 그 말에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빽하고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여보, 좀 솔직해지자. 당신이 은지한테 얼마나 부담을 줬는지 몰라? 항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직업 좋은 남자 그런 것만 강요했잖아. 애가 얼마나 숨막혔는지 정말 몰라? 남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딸의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미술을 하고 싶다고 조르고 영화를 보고 싶다며 조르던 딸에게 저는 먼저 공부를 하라며 막았어요. 내가 은지를 위한다고 했던 일들이 전부 내 욕심이었던 걸까? 돌이켜보니 저는 늘 딸을 위해 대리만족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딸은 저처럼 장사나 하면서 늙어가지 말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걸 딸이 이루어준 것 같으니 제 고생을 보상받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거짓말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늘 순하기만 하던 딸이 그런 짓을 한 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더 미운 건 딸을 그렇게 만든 사위였어요. 고작 그깟 남자 하나 때문에 저와의 세월을 부정하고 어미를 적대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다음 날부터 저는 딸과 사위의 연락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딸이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사위도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 않고 지워버렸어요. 그 뒤로 아예 사위가 집 앞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전에 와서 1시간씩 서 있다가 돌아가곤 했죠.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현관문 너머로 사위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히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사위는 여전히 매일 찾아왔어요.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어김없었죠. 어떤 날은 무릎을 꿇고 앉아 통사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약해져 아예 안 보려고 고개를 돌려버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안타까워하며 저를 설득해보려 하더군요. 저 사람 아직도 저러고 있어. 여보, 그만 용서해 주지. 이게 벌써 며칠째야. 저러다 멀쩡한 사람 생병 나겠어. 안 돼요. 난 아직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저 애들이 괘씸하다고요. 그러다 애들도 지쳐서 당신이 화내든 말든 연 끊고 산다고 하면 어쩔 거야? 그럼 누가 아쉽다고 할 줄 알고요?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고생한 어미 뒤통수나 치는 딸 자식 나도 필요 없어요. 원 사람 고집은? 제가 서슬퍼렇게 외치자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루는 집 앞으로 찾아온 사위가 현관문에 대고 이렇게 외쳤어요. 장모님, 직접 뵙기 어려우니 편지라도 읽어주세요.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사위가 현관문 틈으로 밀어넣고 가더군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저에게 구구절절 잘못을 비는 사연과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담긴 글이었죠.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위의 진심은 느껴졌지만 여전히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죠. 고집스럽게 타고난 성격을 바꾸기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매일 찾아왔고 딸은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론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역시나 사위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더군요. 오늘도 왔구만.
중얼거리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죠. 남편은 친구들과 등산 간다며 일찍 나간 상태였고 저는 혼자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10시가 넘어 백화점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했어요. 헌데 왠지 모르게 속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큰 통증도 아니고 가슴이 약간 조이는 기분 정도라서 대수롭게 여기진 않았어요. 그저 그맘때 딸과 사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죠. 잠시 후 현관문을 열고 나가다 사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사위가 인사했지만 저는 못 들은 척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사위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장모님,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사위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대꾸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가짜로 의사 행세하더니 지가 무슨 진짜 의사라도 되는 줄 알아? 간호사 주제 뭘 한다고? 저는 작게 중얼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걸을수록 몸이 이상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조금씩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지? 감기라도 걸렸나? 아침 먹은 게 얹힌 모양이네. 하긴 저렇게 매일 집 앞에서 찐을 치고 있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있어? 저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사위가 몇 미터 뒤에서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따라오는 거야? 짜증이 났지만 모른 척하고 다시 걸었습니다. 백화점까지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간신히 지하철을 타고 백화점에 도착했을 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끈적끈적했습니다. 그러더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잠깐만 쉬었다 가야겠다. 그런데 휴게실을 찾아 앉으려던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눈앞이 빙빙 돌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이게 죽는 거구나. 내가 결국 이렇게 죽는 거야.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오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가 제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어깨를 두드리며 뭐라고 부르는 것 같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죠.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저를 살리기 위한 누군가의 필사적인 노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가 윙윙거리며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머, 저 사람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와, 저 남자 진짜 대단하다. 우리도 저런 것 좀 배워놔야겠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순식간에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저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희미해지는 의식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소리도 들리더군요. 62세 여성 환자 급성 심근경색. 현장에서 심정지 발생했다가 CPR로 회복. 빨리 스텐트 시술 준비해. 그 뒤로 다급하게 어딘가로 옮겨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눈을 뜨자 시술이 끝나고 회복실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과 딸, 그리고 사위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남편도 눈시울이 붉었죠. 엄마, 정신이 드세요? 엄마!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야. 정말! 남편도 제 다른 손을 잡았죠. 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사위는 좀 떨어진 곳에 서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더군요. 그때 의사가 들어와서 제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술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막힌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이었고요. 사실 아까는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다행히 현장에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의사는 사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이 생명의 은인이시네요. 정확한 심폐소생술과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의료진이신가 봐요? 그 물음에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네, 간호사입니다. 아, 그래서 전문적으로 대처하셨군요. 덕분에 환자분이 살아나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역시 저를 살린 건 사위였어요. 집 앞에서 따라오던 모습을 기억하고 설마 했는데 그제야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저를 애타게 부르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거기 파란 옷 입은 남자분, 구급차 불러주세요. 빨리. 백화점 직원분, 자동 제세동기 가져와 주세요. 장모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발, 그 은지가 기다려요. 그때 저를 부르던 사위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덕분에 제가 정신을 완전히 놓지 않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식씨 정말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되셨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서워. 은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남편도 사위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이보게 정말 고맙네. 자네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하지만 사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사위를 바라봤어요. 3주 가까이 매일 찾아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저를 지켜봐준 사람. 제가 그렇게 모욕하고 무시했는데도 제 생명을 구해준 사람, 그게 바로 사위였습니다. 김서방, 제가 힘겹게 입을 열자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힘들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내가 미안해.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에 사위가 눈이 커졌습니다. 장모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된 장모였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직업이 뭐가 중요하고 체면이 뭐가 중요한가 싶더군요. 사위는 제가 아무리 자신을 구박하고 내쳐도 하나뿐인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말입니다. 사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똑같이 귀한 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의사 아니라고 무시하고... 저와 사위는 서로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걸로 좋겠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몇 번을 하는 것보다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게 중요했죠. 그때 눈물을 닦던 딸이 물었습니다. 근데 태식씨는 왜 엄마를 거기까지 따라간 거야? 설마 백화점에까지 가서 엄마한테 사과하려고 그런 거야? 아니, 사실 집을 나서는 장모님 안색이 너무 창백하시고 식은땀 흘리시는 걸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혹시나 해서 따라가면서 지켜본 거야. 사위의 말에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렇구만. 자네가 오늘 집 앞에 있다가 이 사람 따라가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어. 남편의 말이 끝나자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이제 아셨죠? 태식 씨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물론 의사도 중요한 일을 하지만 모든 직업엔 다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의사보다 간호사가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사람을 지키고 살리는 일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의사든 간호사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모두 사람을 구하는 숭고한 직업인데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하찮은 것에 집착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그 잘난 체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뻔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딸의 행복과 가족의 사랑,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말이죠. 며칠 후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몸 관리 잘해야 해. 김서방이 당신 식단이랑 운동법 정리해서 가져왔더라고. 이제 그거 잘 지키기만 하면 금방 건강해질 거야. 저는 남편을 향해 웃어 보이며 생각했죠.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오늘 날씨가 맑아서 감사하고, 내일 또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구름이 예뻐서 감사하고, 세상엔 정말 감사할 일 투성이었어.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사위가 제 건강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저염식 요리였죠. 장모님, 앞으로 최소 6개월은 저염식 하셔야 해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가벼운 산책도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말씀 잘 따를게요. 제가 농담 삼아 말하자 모두 웃었습니다. 식사하며 사위의 간호사 생활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전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응급실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 생명을 구한 순간들, 그리고 간호사로서의 자부심까지요. 장모님, 사실 저희 간호사들이 의사들보다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환자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죠. 오늘 장모님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경험 덕분이었어요. 그래,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내가 정말 무지했어. 다시 한번 미안하네. 아니에요. 장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점점 인식이 바뀌고 있고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보다는 제 일에 대한 사명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다시 한번 사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자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진짜 사위의 멋진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보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체면이나 남들의 시선, 직업의 귀천,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었죠. 제 곁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대로 남편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났다면, 딸과 화해도 못한 채 떠났다면, 사위에게 사과도 제대로 못하고 떠났다면, 떠나는 저나 남은 가족들이나 가슴에 얼마나 큰 한이 남았을까요? 그러자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사위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김서방, 정말 고마워. 자네는 나만 구해준 게 아니야. 우리 가족 모두를 구해준 거야. 저는 조용히 가슴속으로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여고 동창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얘들아, 나 며칠 전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 급성 심근경색이었는데 우리 사위가 구해줬어. 자랑스러운 우리 간호사 사위가. 곧 답장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머, 미수가 괜찮아? 정말 다행이다. 근데 간호사 사위라니? 네 사위 성형외과 의사 아니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만하기 천만다행이다. 근데 네 사위 간호사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간호사야. 내가 그동안 착각했었어. 근데 직업이 뭐가 중요해? 생명을 구하는 일은 다 고귀하고 중요한 일이더라. 그때 지난번 사위의 병원에 같이 갔던 친구 영숙이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미수가, 너 이제 정말 괜찮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차분히 며칠 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영수가,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직업이 뭐가 중요하다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품이고 진심이더라. 그래? 아휴, 전부 잘 해결돼서 너무 다행이다. 그날 네가 그렇게 가버려서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거든. 근데 사실 나 너랑 그렇게 다녀오고 나중에 그 병원에 또 갔었어. 뭐? 정말? 응. 그 병원이 실력도 좋고 환자한테도 친절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너희 사위 평판이 정말 좋은 것 같더라.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사들한테도 실력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하던데. 그리고 나도 주름 제거술은 안 하기로 했어. 억지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지 말고 웃으며 생긴 내 주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지. 그 주름이 쌓여가는 동안 내가 그만큼 많이 웃었다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 너희 사위가 조언해준 거야. 젊은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속이 깊니? 그 덕분에 나 우울증 완전히 극복했다. 저는 흐뭇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고 아침을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사위가 벌써 와 있더라고요. 아니 김서방, 자네 이 아침에 무슨 일이야? 장모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식단 좀 챙겨드리고 혈압도 확인하려고요. 나 괜찮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 이렇게 무리해서 안 와도 돼. 하지만 사위는 자신이 가져온 혈압계로 제 혈압을 재고 맥박도 체크했습니다. 정말 꼼꼼하고 전문적인 손길이었죠. 덕분에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다행히 정상이네요. 그래도 아직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 선생님. 저와 사위는 마주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사위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네요. 이제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하는 산책이 일상이 되었고 저염식 식단에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에 저는 뛸 듯이 기쁜 소식을 전해들었어요. 딸과 사위에게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죠. 딸은 여전히 변호사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지만 사위가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덕에 무탈하게 일하고 있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만나게 될 귀여운 외손주를 상상하며 저와 남편은 오늘도 즐겁게 산책길에 오릅니다. 여러분도 부디 어렵게 돌고 돌아 행복을 찾은 저희 가족에게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빌어주시겠어요? 그럼 부끄러운 제 지난날의 고백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